태산그룹 44층의 컨퍼런스룸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달리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 중심에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상석에 강태준 총재가 앉아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다크 네이비 슈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그의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깊고 검은 눈동자. 그는 금융계의 상어로 불렸다. 한번 목표물을 정하면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달려들어 뼈까지 발라먹는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다. 지금 그의 앞에는 MA 대상이 된 경쟁사 서한정밀의 임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자비를 구하러 왔지만 태준의 얼굴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구조조정안이라고 가져오신 겁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가볍게 밀어냈다. 종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이건 구걸이지 협상안이 아닙니다. 서한정밀의 부실 채권 비율,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 조작 정황까지 이걸로 제 시간을 낭비한 겁니까? 윤기석 이사? 시선은 서류를 가져온 임원이 아닌 자신의 오른편에 앉은 태산그룹의 핵심 임원 윤기석 이사를 향했다. 윤 이사는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곧 능숙한 미소를 지었다. 총재님, 서한 측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태준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불필요한 말은 듣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188cm의 키가 안 그래도 위축된 상대방을 더욱 압도했다. 그는 유리창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천 개의 불빛이 그의 발 아래 반짝였다. 서한정밀은 오늘부로 태산의 자회사가 됩니다. 적대적 MA 절차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반발하는 이사진은 모두 법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들의 지분,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총재님, 제발. 서한정밀의 대표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일어섰다. 평생을 바친 회사입니다. 이렇게는 태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시장에서의 연민은 곧 죽음입니다. 박 대표, 당신의 평생이 고작 이 정도의 위기관리 능력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안 실장, 그림자처럼 서 있던 안 실장, 태준의 유일한 경호원이자 신복이 문을 열었다. 손님들 모셔다 드려 태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절망에 찬 고함과 욕설이 들려왔지만 두꺼운 방음문이 닫히자 회의실은 다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태준은 넥타이를 살짝 풀며 윤 이사를 바라보았다. 뒤처리 깔끔하게 해. 잡음 들리게 하지 말고. 윤기석 이사는 태준의 냉혹함에 속으로 혀를 내둘렀지만 겉으로는 완벽하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다. 염려 마십시오, 총재님. 이미 법무팀과 재무팀이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증시개장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이미 다음 먹잇감을 찾는 상어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이 강태준이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태산그룹의 총재, 그의 결정 하나에 수천억이 오가고 수백 명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의 나약함이라 여겼고 그의 세계에는 오직 승리와 패배만이 존재했다. 그는 언제나 승자였고 패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회의실을 나온 태준은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직원들은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안 실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바로 댁으로 가시겠습니까?
태주는 손목시계의 시간을 확인했다. 밤 9시 15분. 아니, 연희동으로 가. 안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는 질문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미덕임을 알았다. 그는 즉시 경로를 변경했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방탄 마이바흐가 태산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빠져나와 어두운 도시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 안에서 태주는 태블릿 PC를 열어 방금 끝낸 MA 관련 최종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고 빈틈이 없었다. 숫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조합되고 다음 전략이 구상되었다. 하지만 차가 연희동의 한적한 주택가로 접어들자 그는 태블릿을 덮고 눈을 감았다. 차가 멈춘 곳은 화려한 저택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할머니 떡볶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분식집 앞이었다. 안 실장은 말없이 뒷문을 열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렸다.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은 그가 서 있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장소였다. 가게 안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몇몇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맵고 달콤한 떡볶이 냄새와 튀김 냄새가 진동했다. 태준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끄럽던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학생들은 위화감이 느껴지는 그의 모습에 놀라 힐끔거렸다. 하지만 태주는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구석진 창가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입을 삐죽 내민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 그리고 큰 눈동자, 18살, 한솔이었다. 소리는 태준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다. 아저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떡볶이 다 식겠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얼음장 같던 강태준의 얼굴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번졌다. 방금 전 수백 명의 목줄을 쥔 냉혹한 총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소리의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넥타이를 마저 풀었다. 미안, 회의가 좀 길어졌어. 많이 기다렸어? 당연하죠.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소리가 투덜거리며 떡볶이 접시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아저씨 몫은 따로 빼놨어요. 할머니, 여기 순대랑 튀김 더 주세요. 태주는 젓가락을 들었다. 그의 날카롭던 눈매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풀려 있었다. 학교는 잘 다녀왔고? 오늘 모의고사 본다더니 소리는 튀김을 떡볶이 국물에 찍으며 신나게 조잘거렸다. 아, 망했어요. 수학 진짜 어떡해요. 근데 저 반에서 5등이나 올랐어요. 잘했죠? 그녀는 칭찬을 바라는 아이처럼 눈을 반짝였다. 태주는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잘했어, 우리 소리. 그 정도면 대단하지. 에이, 대단하긴. 아저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소리는 태준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저씨는 오늘도 나쁜 사람들 혼내줬어요? 맨날 인상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세계를 이 아이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냥 일 좀 했어. 나쁜 사람들이라기보단 욕심 많은 사람들이지. 그게 그거지. 아무튼 아저씨, 이거 먹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말이 튀김. 소리는 자신의 접시에 있던 튀김을 태준의 앞접시에 놓아주었다. 태준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 먹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보다 더 값진 맛이었다. 그는 소리가 제잘거리는 학교 생활 이야기, 친구 이야기, 새로 나온 아이돌 그룹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대답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소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마치 차가운 강철로 만들어진 로봇이 유일하게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순간 같았다. 이 작은 분식집, 이 평범한 18살 소녀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총재 강태준은 그저 아저씨일 뿐이었다. 윤기석 이사가 만약 이 모습을 보았다면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것이다. 태산그룹의 직원 중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강태준에게 이런 표정이, 이런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제국을 지배하는 왕이었지만 이 작은 소녀 앞에서는 모든 무장을 해제한 평범한 남자가 되었다. 소리와의 만남은 2시간 남짓 이어졌다. 태주는 소리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낡은 빌라 앞에서 소리가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 내일도 와요. 내일은 시험 일찍 끝난단 말이에요. 태주는 차창을 내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일찍 끝내고 올게. 들어가. 소리가 빌라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확인한 후에야 태주는 차창을 올렸다. 안 실장에게 말했다. 가자. 차가 다시 어두운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따뜻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다시 냉혹한 총재의 얼굴로 돌아오는 데는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까와는 다른 아주 미세한 피로감과 함께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굳은 다짐이 서려 있었다. 한 소리. 그녀는 그의 유일한 빛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산그룹 43층에 위치한 윤기석 이사의 집무실은 44층 총재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세련된 이탈리아제 가구와 현대 미술품으로 장식된 공간은 그의 야망만큼이나 화려했다. 윤기석은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서한정밀 인수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고 막 샤워를 마친 듯 단정한 모습으로 창밖에 서 있었다. 그의 미소는 늘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 눈빛은 계산적이고 냉철했다. 그는 태산그룹 공채 신화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바닥부터 시작해 오직 실력과 처세술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강태준의 능력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강태준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에 가까웠다. 감정의 동요 없이 오차 없는 계산으로 목표를 쟁취했다. 그리고 윤기석은 그 기계의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였지만 영원히 부품일 뿐이라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어젯밤에 회의를 복귀하던 윤기석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강태준의 냉혹함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뜨는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평소의 강태준이라면 승리를 만끽하며 전리품을 확인하듯 보고서를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젯밤 그는 마치 어딘가에 늦은 사람처럼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균열이었다. 하지만 윤기석은 그런 미세한 틈을 놓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최근 몇 달간 강태준에게서 느껴진 이질감을 떠올렸다. 몇 달 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강남의 대규모 부지 개발 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강태준이 돌연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했다. 이유는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라는 평소에 그답지 않은 인도주의적 변명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태산그룹 장학재단은 언제나 최고의 엘리트들에게만 투자했다. 그런데 최근 강 총재가 직접 지시하여 연희동의 한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거액의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기부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너무나 사소해서 모두가 지나쳤던 일들이었다. 하지만 윤기석은 그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기계에도 오류는 생기는 법이지. 윤기석은 나직이 읊조렸다. 강태준이라는 완벽한 통제 시스템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 변수가 무엇이든 그것은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이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개인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비자금과 대포폰이 들어있었다. 그는 대포폰을 이용해 한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조용한 감시가 필요하다. 타겟은 K. 평소와 다른 모든 것들 보고하라. K는 강태준을 의미하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답장은 즉시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비용은 2배입니다. 윤기석은 망설임 없이 승인했다. 그가 고용한 사람은 전직 국정원 블랙 요원 출신으로 그림자를 지우는 데는 국내 최고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강태준의 일상은 철저한 장막에 쌓여 있었다. 안 실장이 24시간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고 그의 동선은 집무실, 자택, 그리고 태산그룹 소유의 프라이빗 피트니스 센터, 이 세 곳이 전부였다. 며칠간의 추적에도 사설 조사원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특이사항 없음, 기계처럼 움직임. 윤기석은 초조해졌지만 재촉하지 않았다. 상어를 잡으려면 그만큼의 인내가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윤기석의 대포폰이 진동했다. 사진 몇 장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표적 연희동 분식집 진입. 매주 금요일 저녁 정기 방문 확인. 윤기석은 마른 침을 삼켰다. 연희동. 그가 의심했던 장학금의 행선지였다. 그는 사진을 확대했다. 칠흑 같은 마이바흐에서 내리는 강태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윤기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진 속 강태준은 낡은 분식집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교복을 입은 어린 여학생이 앉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윤기석을 진정으로 경악시킨 것은 강태준의 표정이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그것은 비즈니스용 미소나 승자의 여유로운 조소가 아니었다. 정말로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는 무장 해제된 미소였다. 다음 사진에서 그는 젓가락으로 튀김을 집어 소녀의 앞접시에 놓아주고 있었다. 그 냉혹한 손으로 얼음 같던 그의 눈이 더없이 다정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윤기석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소녀의 신원, 즉시 보고 그는 거의 명령에 가까운 문자를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이름, 한솔이,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부모는 몇 년 전 사고로 사망. 현재 할머니와 거주. 총재가 기부한 장학금 수혜자 중 1명. 윤기석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찾았다. 드디어 강태준의 고장 원인을 찾은 것이다. 그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솔이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저 평범해 보이는 소녀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강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강태준이 왜 그 소녀에게 집착하는지 따위는 관심 없었다. 그것이 단순한 동정이든 금지된 감정이든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강태준이 저 소녀에게 감정을 쏟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감정은 곧 약점이다. 윤기석은 수년간 강태준 밑에서 그의 냉혹함을 학습했다. 총재님, 당신은 기계가 아니었군요. 윤기석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다. 당신도 결국 인간이었어. 그리고 인간은 약점을 공격당하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지. 그는 사진 속 한솔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었다. 그는 이 소녀를 단순한 방해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을 끌어내릴 완벽한 무기였다. 균열은 시작되었다. 이제 그 틈을 어떻게 벌릴 것인지 즐거운 고민이 시작될 차례였다. 윤기석의 반격은 빠르고 은밀했다. 그는 강태준을 직접 겨눌 생각이 없었다. 그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었다. 맹수를 잡으려면 덫을 놓아야지 정면으로 창을 던져서는 안 된다. 그는 덫에 미끼,
한솔이의 주변을 먼저 흔들기로 했다. 강태준이 얼마나 깊이 개입하는지, 얼마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태산그룹의 자금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그리고 그가 철입안이라 부르는 뒤가 구린 심부름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지시는 간결했다. 연희동 5호 고등학교 3학년 한솔이, 절대 손대지 마. 그냥 겁만 줘. 세상이 꽤 위험한 곳이라는 걸 알려줄 정도면 돼. 사고처럼 보여야 한다. 첫 번째 사고는 하굣길에 일어났다. 소리는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헤어져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신나는 아이돌 음악을 흥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조용하던 골목길 코너에서 요란한 배기음과 함께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튀어나왔다. 오토바이는 인도를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소리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얼어붙었다. 헬멧을 쓴 운전자의 눈과 마주친 것 같았다. 1초도 안 되는 찰나 오토바이는 소리의 어깨를 스칠 아슬아슬하게 방향을 틀어 다시 차도로 사라졌다. 소리는 심장이 터질 듯 뛰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친 거 아니야. 소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단순한 폭주족의 난폭 운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눈빛이 너무나 서늘했다. 그녀는 가방을 고쳐 메고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다. 그날 밤 그녀는 태준에게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무서운 꿈을 꾼 셈치기로 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 사고를 즉시 보고받았다. 윤기석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태준은 이미 안 실장에게 한솔이 주변의 경호 등급을 한 단계 격상시킨 상태였다. 총재님, 오늘 오후 5시 17분 한솔이 양 하굣길에 오토바이 돌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의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태준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집무실 온도는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CCTV 확보했나? 골목길 사각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인근 상점 CCTV에서 오토바이 차종과 번호판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대포 차량입니다. 태준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이건 경고였다. 안 실장.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오늘부로 그림자 팀을 가동한다. 3인 1조, 24시간 밀착 감시. 소리 양이 절대 눈치채서는 안 된다. 학교와 집, 동선 전체를 스캔하고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그림자 팀은 태산그룹의 공식 경호팀이 아닌 태준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비공식 특수 요원들이었다. 알겠습니다. 안 실장은 짧게 대답하고 사라졌다. 태준은 유리창 앞에 서서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감히 누가 자신의 유일한 빛을 건드린단 말인가. 그는 즉시 윤기석을 떠올렸다. 하지만 심증뿐이었다. 물증을 잡아야 했다. 윤기석의 두 번째 공격은 더 교활했다. 물리적인 위협이 아닌 심리적인 공격이었다. 며칠 뒤 소리가 다니는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수군거림에 불과했다. 한솔이, 걔 요즘 이상하지 않아? 주말마다 비싼 차 타고 다닌다던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의적으로 부풀려졌다. 들었어? 걔 스폰이 있대. 웬 나이 많은 아저씨가 뒤를 봐준다는 거야. 안 그러면 걔네 집 형편에 어떻게 그런. 소리는 순식간에 교내에서 몸을 파는 아이로 낙인 찍혔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조차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심시간에 홀로 밥을 먹으며 울음을 삼켰다. 오토바이 사고보다 더 무서웠다. 이건 보이지 않는 칼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태준에게는 더더욱 그 깨끗하고
강한 사람에게 이런 더러운 소문을 입에 담고 싶지 않았다. 그 주 금요일 떡볶이 집에서 만난 소리는 유난히 말이 없었다. 태주는 단번에 그녀의 그늘진 얼굴을 알아챘다.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소리는 고개를 저었지만 태준의 다정한 눈빛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저씨, 저 이상한 애 아니죠? 그녀는 학교의 소문들을 횡설수설 털어놓았다. 태주는 떡볶이를 씹던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몸에서는 살기라고 부를 만한 무시무시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분식집의 시끄럽던 소음이 마치 먼 곳의 일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그는 분노로 이성을 잃을 것 같았다. 윤기석, 그가 소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그녀의 순수함까지 더럽히고 있었다. 태주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그의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소리 앞에서 절대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세상에는 더러운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빛나는 아이야. 그는 소리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전쟁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태주는 안 실장을 불렀다. 학교에 퍼진 소문의 근원지 당장 찾아내. 오토바이 운전자도 그 배우가 누군지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태준의 명령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방어는 끝났다. 이제 반격할 차례였다. 보이지 않는 위협은 이제 그에게 명확한 실체를 드러냈다. 그리고 강태준은 자신의 것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가르쳐 줄 생각이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시간에 태산그룹 44층 총재실은 이미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다. 강태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어젯밤 한 소리의 눈물이 그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그 불은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의 불길이었다. 정확히 오전 6시 안 실장이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얇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밤새 그림자 팀과 법무팀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태준 앞에 책상에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교내 소문의 근원지로 지목된 학생 3명의 신상 정보가 떠 있었다. 소문은 SNS 익명 게시판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를 지핀 것은 이 3명의 학생입니다. 공통적으로 며칠 전 발신자 불명의 기프트 카드를 선물 받았고 그 직후부터 한솔이 양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미로 한 짓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안 실장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재미로. 태준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그 재미의 대가를 가르쳐줘야지. 부모들 연락처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한 명은 아버지가 중소기업 대표, 다른 한 명은 태준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필요 없어. 그들의 약점을 찾아. 세무조사든 숨겨둔 스캔들이든 태산 법무팀이 왜 존재하는지 증명해봐. 오늘 중으로 그 아이들이 소리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부모들이 다시는 태산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도록 해. 알겠습니다. 안 실장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오토바이 건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헬멧을 쓴 남자의 흐릿한 사진이 떴다. 대포 차량과 오토바이는 강변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불독이라 불리는 심부름센터 소속입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센터에 최근 거액의 현금을 입금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차명 계좌지만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윤기석, 태준이 그 이름을 내뱉었다. 네, 윤 이사의 비서실에서 나온 자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결고리는 교묘하게 끊겨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증거 불충분입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윤기석의 선전포고였다. 그는 강태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그의 반응을 떠보고 있었다. 방어는 끝났다. 이제 사냥할 시간이었다. 안 실장, 케르베로스, 셀보루스를 깨워 안 실장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케르베로스는 태산그룹의 비공식 정보 분석팀이자 강태준의 직속 사냥개들이었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움직이며 오직 총재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유령 부대였다. 목표는 윤기석 이사. 그가 태산에 입사한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그의 20년치 금융거래 내역, 통화 기록, 개인적인 만남, 숨겨둔 재산, 여자 문제까지 먼지 한 톨도 놓치지 마. 그가 숨쉬는 공기까지 분석해 태준의 목소리는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차가웠다. 강태준은 본격적인 전쟁 태세에 돌입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체스판처럼 펼쳐졌다. 그는 윤기석의 다음 수를 예측하는 동시에 그의 기반을 무너뜨릴 전략을 짰다. 그는 태산그룹의 공식 감사팀을 움직여 다른 부서의 비리를 대대적으로 적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연막이었다. 윤기석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가 방심한 사이 케르베로스가 그의 심장을 파고들게 할 작전이었다. 윤기석은 태준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갑작스러운 내부 감사는 그를 긴장시켰지만 칼날이 자신을 향하지 않자 이내 안도했다. 그는 강태준이 한 소리라는 약점 때문에 이성을 잃고 다른 곳에서 화풀이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 냉철한 강태준도 별 수 없군. 그는 자신의 덫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태준이 수비에 급급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강태준이라는 상어의 본질을 잊고 있었다. 상어는 피 냄새를 맡으면 수비하지 않는다. 오직 공격할 뿐이다. 태준의 집무실은 거대한 전략 사령부가 되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윤기석의 과거를 실시간으로 분석했다. 케르베로스 팀은 5년 전 태산그룹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철수했던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 프로젝트에 주목했다. 당시 실무 책임자가 바로 윤기석이었다. 한편 한소리는 자신을 둘러싼 폭풍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강태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며칠 뒤 소문을 퍼뜨렸던 아이들이 전교생 앞에서 울며 그녀에게 사과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지만 그 누구도 태산그룹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했다. 소리는 그 일이 태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 주말 그들은 떡볶이집이 아닌 한적한 한강 공원에서 만났다. 태준은 평소와 같이 다정하려 했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의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렀고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했다. 그는 소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소리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잠도 못 잔 것 같고. 태준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로 애써 태연함을 유지했다. 괜찮아. 그냥 처리할 일이 좀 많아서. 학교 일은 이제 괜찮아졌지? 네. 근데 아저씨가 하신 거죠? 태준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다. 나쁜 말을 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지. 그의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소리는 어렴풋이 느꼈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생긴 것 같았다. 그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었고 그 침묵이 소리를 불안하게 했다. 소리는 그의 지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아저씨,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도 말해줘요.
맨날 아저씨만 내 얘기 들어주잖아요. 태주는 순간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피비린내, 나는 세계를 이 아이에게 보여줄 수 없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걱정 마. 그냥 욕심 많은 어른들하고 싸우는 중이야. 금방 끝나. 그는 소리를 바래다 주고 다시 차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사라졌다. 안 실장이 태블릿을 건넸다. 찾았습니다, 총재님.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윤 이사가 당시 유령 회사를 통해 최소 500억 원을 횡령한 정황입니다. 화면에는 파나마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의 자금 흐름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드디어 잡았다. 윤기석의 숨통을 끊을 칼자루. 증거 확실해? 네. 현지 브로커와 주고받은 이메일, 차명 계좌 입출금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완벽합니다. 태주는 차창 밖 어둠을 응시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 이 칼을 언제,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 그것만이 남았다. 윤기석은 발악하듯 소리쳤다. 강태준, 이 개자식, 너도 무사하지 못해. 내가 다 폭로할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텅 빈 창고 안에서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태주는 끌려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감정이라곤 한 점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마치 방금 죽은 벌레를 쳐다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윤기석을 차에 태우자 태주는 재킷을 여미며 돌아섰다. 그의 강철의 분노는 요란하게 폭발하는 화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극한의 한파,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진공 상태와도 같았다. 그는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오염원을 제거했을 뿐이다. 총재님, 케르베로스의 팀장이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카자흐스탄 비리 관련 증거는 모두 검찰에 이관했습니다. 또한 윤 이사의 국내외 차명 계좌 47개에 대한 동결 조치도 방금 완료되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법적인 처벌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던 마이바흐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태블릿 PC를 켰다. 비상 이사회 30분 뒤 소집해 온라인으로.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의 냉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안 실장, 소리 위치는 현재 강북의 태산병원 VIP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외상은 없으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태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공포에 질려울던 소리의 사진이 떠올랐다. 그가 애써 지켜온 유일하게 따뜻하고 순수했던 세계가 윤기석의 더러운 손에 닿았다. 그 생각만으로도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눈을 떴다. 이제 윤기석이라는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파괴할 차례였다. 태산증권 사장 연결해. 전화는 1초 만에 연결되었다. 나다. 윤기석 이사 관련주로 분류된 모든 페이퍼 컴퍼니 주식. 시장 개장과 동시에 전량 매도해. 공매도 물량까지 총동원해 단 10분 만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상대방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태주는 이미 전화를 끊었다. 그는 돈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윤기석의 힘을 빼앗고 싶었다. 다음 전화는 홍보실장이었다. 총재님, 검찰에서 방금. 알고 있어. 내가 넘긴 자료야. 지금부터 30분간 언론 통제해. 30분 뒤 내가 승인한 보도자료를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에 배포해. 태산그룹의 자정 노력으로 거액의 횡령범 적발. 헤드라인은 이걸로 해. 윤기석의 개인 비리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했던 모든 내부 인물들의 리스트도 포함시켜. 이것은 단순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었다.
강태준은 윤기석을 배신자이자 부패의 근원으로 규정함으로써 태산그룹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는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는 윤기석을 사회적으로도 완벽하게 매장시켰다. 윤기석은 감옥에 가기도 전에 이미 모든 명예와 부, 인맥을 잃게 될 터였다. 차가 병원에 도착했다. 태주는 차에서 내리기 전 안 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윤기석의 가족들, 그들은 건드리지 마. 다만 그들이 윤기석의 돈으로 누리던 모든 것을 회수해 집, 차, 회원권, 단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이 바닥을 기는 모습을 윤기석이 직접 보게 해줘. 그것이 그가 받을 진짜 형벌이다. VIP 병동의 복도는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돌았다. 하지만 태준의 코에는 피비린내가 맴도는 듯했다. 그는 병실 문 앞에 섰다. 방금 전까지 수백억의 돈과 수십 명의 운명을 아무렇지 않게 주무르던 총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문고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자신의 몸에 밴 강철의 냉기와 분노를 털어내려 애썼다. 저 문 너머에는 그가 괴물이 되어서라도 지켜야 했던 아이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둠이 그 아이의 빛을 삼키게 둘 수 없었다. 몇 번의 심호흡 끝에 그의 눈빛에서 살기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리가 침대 가장자리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병원복 대신 안 실장이 준비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아저씨? 소리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를 보자마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그에게 달려왔다. 아저씨, 소리는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강태주는 그 작은 몸을 안아들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파괴하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그는 소리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괜찮아, 괜찮아, 소리야. 이제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게 잠겨 있었다. 그 역시 두려웠다. 그는 소리를 잃을 뻔했다. 자신의 세계가, 자신이 가진 힘이 결국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는 소리를 아는 채 침대에 걸터 앉았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거의 처음 해보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총재가 18살 소녀의 품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있었다. 소리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그냥 나쁜 사람들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태주는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에게 전해지는 듯했다. 그의 세계는 얼음과 불의 지옥이었지만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순간만큼은 유일한 천국이었다. 한참 뒤 울음을 그친 소리가 그의 품에서 잠들었다. 태주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잠든 소리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창밖으로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TV에서는 이른 아침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속보입니다. 태산그룹 윤기석 이사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전격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 강태준 총재의 강력한 개혁 의지 표명.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태준의 시선은 오직 소리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윤기석을 파괴했다. 완벽하게 승리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그 자리에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는 어디까지 괴물이 되어야 하는가. 밤이 지나고 병실 창문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강태주는 밤새 뜬 눈으로 한소리의 곁을 지켰다. 수천억 규모의 MA를 성사시켰을 때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끝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피로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것은 육체적인 피로가 아닌 자신의 세계가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뼈저린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소리가 뒤척이며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과 아침 뉴스를 전하는 희미한 TV 소리에 잠시 혼란스러워하던 그녀의 시선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는 태준에게 멈췄다. 그는 평소에 완벽한 총재가 아니었다.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수트 재킷은 구겨진 채였으며 면도를 하지 못한 턱에는 푸른기가 감돌았다. 그는 지쳐 보였다. 아저씨? 소리에 잠긴 목소리에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소리를 바라보는 순간 안도감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그녀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열은 없었다. 좀 잤어? 괜찮아?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모르는 연약함이 묻어났다.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그가 막 꺼버린 TV 화면에 머물러 있었다. 뉴스에서는 윤기석의 횡령 사건과 태산그룹의 대대적인 개혁안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안 실장이 자신을 구출하며 했던 말과 지금 눈앞에 지친 남자의 모습을 퍼즐처럼 맞추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언제나 이 아이를 자신의 어두운 세계로부터 격리시키려 했다. 그것이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다. 윤기석은 그가 만든 보호막의 가장 얇은 틈을 파고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온실 속 화초처럼 숨겨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소리에 침대맡에 걸터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제 너를 납치했던 사람. 윤기석, 내 회사 사람이었어. 그는 케르베로스나 불법적인 사찰 같은 어두운 진실은 제외했지만 자신이 어떤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지, 왜 윤기석이 그런 짓을 벌였는지 담담하게 설명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밥그릇을 빼앗기도 하고 그들의 원망을 사기도 해. 그게 내 일이야. 윤희사는 내게 불만을 품었고 내게서 가장 소중한 걸 빼앗으려 했어. 그게 너였던 거고. 태주는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괴물처럼 볼까봐, 두려워할까봐 겁이 났다. 소리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무서웠다. 자신을 덮쳤던 그 차가운 손길과 어두운 창고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 무서운 세계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아끼는 것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다 지쳐버린 외로운 남자였다. 그녀는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연민이자 깊은 이해였다. 소리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구겨진 재킷 소매를 잡았다. 아저씨, 그동안 그렇게 혼자 싸우고 있었어요? 태주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소리는 울고 있었지만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래서 맨날 피곤해 보이고 떡볶이 먹을 때만 웃었던 거구나.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한마디에 강태준의 단단했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이 아이에게서 비난이나 두려움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어둠이 아닌 그의 고통을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게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존재를 만난 것이다. 그는 가만히 소리의 손을 마주 잡았다. 며칠 뒤 태산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강태준 총재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윤기석의 잔당을 처리하는 자리일 것이라 예상했던 임원들은 회의가 시작되자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태준은 현재 진행 중이던 대규모 적대적 MA 건 3개를 모두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총재님, 하지만 지금이 경쟁사를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미 막대한 자금이 투입. 한 임원이 용기를 내어 반박했다. 태준의 눈이 그를 향했다. 여전히 서늘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상호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성장은 하되 암을 키우지는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사는 이미 충분히 거대해. 하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지. 윤기석 같은 기생충이 자라날 환경을 만든 건 결국 나였어. 무분별한 확장과 경쟁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오늘부로 태산그룹은 포식자가 아닌 수호자로 거듭날 것이다. 그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다. 강태준은 소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제국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적을 만들고 그 적들이 자신의 약점을 노리게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외부의 적을 제거하는 대신 내부의 부패를 도려내어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을 만들기로 했다. 그 성 안에는 그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빛, 소리가 있었다. 그의 변화는 즉각적이었다. 케르베로스는 해체 수순을 밟았고 합법적인 감사 시스템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태산의 공격적인 투자 방식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수정되었다. 물론 강태준은 여전히 강철 같은 총재였다. 그의 결정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방향이 파괴에서 구축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한 달 뒤 늦은 저녁, 연희동 할머니 떡볶이 가게에 다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강태준은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떡볶이를 먹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교복을 입은 소리가 대학 입시 요강을 펼쳐놓고 쫑알거리고 있었다. 아저씨, 저 경영학과 갈까 봐요. 가서 아저씨 회사에 취직하려고. 태준은 피식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회사? 힘들 텐데. 내가 얼마나 무서운 총재인데. 소리가 입을 삐죽 내밀었다. 남들한테나 무섭지. 나한테는 그냥 떡볶이 사주는 착한 아저씨잖아요. 그녀의 말에 태준의 미소가 깊어졌다. 그는 여전히 모두가 두려워하는 총재였다. 그의 힘과 권력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힘을 휘두르는 이유를 알았다. 그의 세계는 더 이상 어둡고 차갑기만 한 전쟁터가 아니었다. 이 작은 소녀의 미소를 지키기 위한 거대하지만 따뜻한 울타리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지키려던 그는 마침내 그 빛을 자신의 어둠 속으로 끌어안아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